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가족 배신 사건이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공한 아들이 자신의 부모를 상대로 저지른 끔찍한 범죄 행각이 드러나면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제보에 따르면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갈등을 넘어서 혈육 간의 신뢰와 배신,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강수라고 합니다. 올해 60살이 된 평범한 아버지죠. 30년 넘게 검사로 일하다가 작년에 은퇴했어요. 지금은 작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문으로 일하면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어요. 아내 순이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아침 식사를 먹으며 신문을 펼쳤는데 놀랍게도 경제면 톱 기사에 우리 아들 준혁이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더라니까요. 신진 창업가 이준혁 대표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로 투자 유치 성공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4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죠. 32살의 나이에 이런 성과를 내다니 아버지로서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순이도 기사를 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여보, 우리 준혁이 정말 대단하네요. 어릴 때부터 똑똑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은 몰랐어요. 순이는 당뇨병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평소에 걱정이 많았는데 아들의 성공 소식에 얼마나 기뻤는지 아침부터 연신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점심시간쯤 준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에서부터 기쁨이 묻어났죠. 아버지, 기사 보셨죠? 드디어 해냈습니다. 이 모든 게 아버지 덕분이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해 주시고 대학원까지 보내주셔서 오늘이 있는 거잖아요. 준혁이의 말을 들으니 목이 메었어요. 정말 힘들었던 시절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검사 월급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아들의 교육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과외비며 학원비며 때로는 빚을 내서라도 뒷바라지했던 그 시절들이 이제야 보답을 받는 것 같았어요. 아니다, 아들. 너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야. 아버지는 그저 옆에서 지켜봤을 뿐이지. 그래도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이번 주말에 온 가족이 모여서 축하 모임을 하면 어떨까요? 나연이도 그러자고 하던데요. 며느리 나연이는 정말 착한 아이입니다. 명문대 출신의 외모도 빼어나지만 무엇보다 시부모를 극진히 모시는 효부예요. 결혼한 지 3년이 되었는데 한 번도 불편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주말이 되자 준혁이와 나연이가 집으로 왔습니다. 나연이는 손에 큰 쇼핑백을 들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건강에 좋다는 홍삼을 가져왔어요. 당뇨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꼭 드세요. 순이가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몰라요. 정말 고운 며느리를 만났다며 계속 칭찬했죠. 준혁이는 평소보다 더 다정했어요. 어깨를 주물러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문득 투자 이야기를 꺼내더라니까요. 아버지, 사실 이번 투자 건으로 더 큰 기회가 생겼어요. 해외 진출을 위한 추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려면 회사의 신용도를 더 높여야 하거든요. 신용도를 높인다는 게 무슨 말이냐? 담보 능력을 보여줘야 해요.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회사 자본금으로 넣으면 되는데요. 물론 제가 다 갚을 거고 이자도 제가 전부 부담할게요. 처음엔 좀 망설여졌어요. 그 집은 제가 검사 생활하면서 15년 동안 조금씩 모아서 산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평가액이 80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였어요. 하지만 준혁이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더 큰 성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버지로서 도와주는 게 당연하죠. 그래, 아들의 사업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도와줄 게다. 나연이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고 했어요.
정말 좋은 부부더라고요. 그날 밤 순이와 이야기를 나누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준혁이가 성공하면 우리 노후도 더 든든해질 것 같았어요. 아들이 해외 진출까지 성공한다면 정말 대단한 일이잖아요. 준혁이와 대출 약속을 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이틀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를 하던 녀석이 연락이 뜸해졌거든요. 먼저 전화를 걸어봤더니 목소리가 어딘지 급해 보였어요. 아버지, 죄송한데 대출 건이 좀 급해졌어요. 투자받을 기회가 이번 주 안에 결정나는데 서류 준비가 늦어지면 기회를 놓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급한 일이냐? 신중하게 생각해보자. 아버지, 비즈니스에서 타이밍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놓치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잖아요. 준혁이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조급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외면할 수는 없었죠. 이틀 후 은행에 갔어요. 담당 직원이 대출 조건을 설명해 주는데 금액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50억 원이었어요. 준혁이는 처음에 30억 정도라고 했는데 말이죠. 선생님, 대출 용도가 사업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인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은행 직원의 말에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준혁이가 말한 회사 이름과 서류에 적힌 회사 이름이 달랐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준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대출 서류에 적힌 회사 이름이 내가 말한 것과 다른데? 아, 그건 법인 구조를 변경하면서 생긴 일이에요. 투자받기 위해서 지주회사를 새로 만들었거든요. 복잡한 절차라서 설명드리기가 어려웠어요. 설명을 들어도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법조계에서 일하면서 기른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순이에게 이야기했더니 아내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준혁이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자세한 계획을 다 말해줬는데 이번엔 대충 넘어가려고 하네요.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좀 더 지켜보자. 다음 날 아침 동생 강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강민이는 사립탐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서 이런 일에 경험이 많거든요. 형,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심각한데? 강민아, 준혁이 일로 좀 확인해 봐야 할 게 있어. 혹시 시간 될 때 만날 수 있을까? 그날 오후 강민이를 만났습니다. 준혁이의 회사 상황과 대출건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형, 이건 좀 이상한데? 요즘 투자 시장이 얼어붙어서 신규 스타트업이 40억씩 투자받기가 쉽지 않아. 특히 핀테크 분야는 더욱 까다로워졌고, 강민희의 말을 들으니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그럼 준혁이 회사 상황을 좀 알아봐 줄 수 있겠니? 물론이지. 형 아들 일인데 뭘. 며칠만 시간을 줘.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준혁이 회사를 검색해 봤어요. 홈페이지는 그럴듯하게 만들어져 있었지만 직원 수나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언론 기사도 최근 몇 개월 사이에 갑자기 늘어난 것 같았어요. 며칠 후 강민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 만나서 이야기해야겠어. 전화로는 힘들 것 같아. 강민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거웠어요. 뭔가 좋지 않은 소식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강민희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강민희는 두꺼운 파일을 내밀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 이거 보고 놀라지 마. 준혁이 회사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 파일을 열어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준혁이 회사의 실제 매출은 신문 기사에 나온 것의 10분의 1도 안 되었고 직원들 월급도 제때 못 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투자금 40억은 어떻게 된 거야?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야, 형. 실제로 투자받은 건 맞는데 그 돈이 사업에 쓰인 게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강민희가 보여준 자료에는 준혁이의 명품 구매 내역, 고급 외제차 구입비, 해외여행비 등이 적혀 있었어요. 회사 돈으로 개인적인 사치를 부리고 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회사가 망하는 건 시간 문제야. 그래서 추가 자금이 필요한 거지.
형한테 대출받은 돈도 결국 이런 식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아.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내 아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강민희에게서 충격적인 자료를 받아본 후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어요. 내 아들이 정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혹시 오해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더 자세한 조사를 부탁했습니다. 강민아,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줄 수 있겠니? 아직은 믿기지 않아. 형, 마음은 이해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내가 3일만 더 시간을 줘.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볼게. 그 사이 순이의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평소 당뇨 수치가 잘 관리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혈당이 급상승했거든요.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았어요. 여보, 준혁이 일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을 믿어봅시다. 하지만 순이도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당신 혹시 준혁이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요즘 연락도 뜸하고 예전 같지 않아요. 강민희에게서 두 번째 보고서가 도착한 건 그 다음 주였습니다. 이번엔 정말 심각한 내용이었어요. 형, 이제 확실해졌어. 준혁이가 투자자들을 속이고 있어. 같은 사업 계획서로 여러 곳에서 중복으로 투자를 받고 있다고. 서류를 보니 정말 그랬어요. A벤처캐피털에서 40억, B투자 펀드에서 30억, CN젤 투자조합에서 20억, 총 90억 원을 받아놓고는 실제 사업에는 10억 원도 투자하지 않았더라고요. 게다가 직원들한테도 거짓말하고 있어. 월급을 3개월째 밀리고 있는데 투자금이 곧 들어올 거라고 둘러대고 있다니까. 더 충격적인 건 준혁이가 나연이와 함께 우리 부부의 재산 목록을 작성해 두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예금, 적금, 주식, 심지어 순이의 보험까지 모든 걸 조사해 놨더라고요. 이 자료는 어떻게 구한 거야? 준혁이 회사 직원 중에 양심적인 사람이 있어서 내부 고발을 해줬어. 준혁이가 사무실에서 부모님 재산 이야기를 자주 한다는 거야. 강민희가 녹음 파일을 틀어줬는데 그 내용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우리 아버지 집이 80억 정도 되니까 그거 담보로 대출받으면 50억은 문제없지. 어머니 보험도 있고 예금도 좀 있어서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거야. 내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말투가 평소 우리한테 하는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나연이 목소리도 들려? 응, 잠깐만. 당신 부모님이 그렇게 순진하셔서 다행이야. 의심 같은 건 안 하시니까 일이 쉬워지는 것 같아. 며느리 나연이의 목소리였어요. 평소 우리 앞에서는 그렇게 공손하고 착했는데 실제로는 우리를 바보 취급하고 있었던 거죠. 형, 더 심각한 게 있어. 순이 형수님 약을 바꿔치기 하고 있는 것 같아. 뭐라고? 나연이가 시어머니 당뇨약을 다른 걸로 바꿔서 일부러 병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정황이 있어. 그래야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더 요구할 수 있고 만약 최악의 상황이 되면 강민희의 말을 끝까지 들을 수 없었어요. 내 며느리가 아내를 일부러 아프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증거가 있어? 약국 CCTV를 확인해 봤는데 나연이가 순이 형수님 이름으로 다른 약을 사가더라고. 그 약은 당뇨 환자가 먹으면 오히려 해로운 거야. 집에 돌아와서 순이의 약통을 확인해 봤어요. 평소 먹던 약과 모양이 달랐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바뀌어 있었어요. 그날 밤 순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혹시 나연이가 약을 가져다 준 적 있나요? 응, 지난주에 병원 갈 시간이 없다고 해서 나연이가 대신 받아다 줬어요. 참 고마운 며느리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말로 나연이가 순이의 약을 바꿔치기 했던 거였습니다. 그 순간 준혁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 내일 오후에 은행 가실 수 있으세요? 대출 서류마저 처리해야 해서요. 시간이 정말 급해요. 평소 같으면 바로 승낙했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속이고 있다는 걸 알고 나니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강민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민아, 이제 확실해졌어.
준혁이를 직접 만나서 따져볼 생각이야. 형, 아직 섣부르게 행동하지 마.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서 한 번에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순이가 위험해. 그날 오후 준혁이를 만나기로 했어요. 이제 진실을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 준혁이와 만나기로 한 카페에 일찍 도착했어요.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30년 넘게 검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죄인들을 만났지만 내 아들을 신문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준혁이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 평소와 달리 초조해 보였어요. 시계를 자꾸 확인하고 스마트폰도 계속 들여다보더라고요. 아버지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회사 일이 좀 급해서요. 괜찮다. 앉아라. 준혁이는 평소처럼 밝은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은행 서류는 준비해 오셨죠? 오늘 안에 처리하면 내일부터 바로 대출이 실행될 수 있어요. 그 전에 아버지가 좀 궁금한 게 있다. 강민희에게서 받은 자료를 천천히 꺼내 놓았어요. 준혁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해 줄 수 있겠니? 첫 번째 서류는 준혁이 회사의 실제 재무제표였어요. 매출이 기사에 나온 것의 10분의 1도 안 되고 적자가 20억 원이나 되는 내용이었죠. 아, 이건 작년 자료예요. 올해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두 번째 서류는 여러 투자사에서 중복으로 투자를 받은 내역이었어요. 같은 사업 계획서로 총 90억 원을 받아놨더라고요. 준혁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전략적인 투자 유치예요. 사업 확장을 위해서 여러 곳에서 받는 게 정상이거든요. 아들아, 아버지를 바보로 보니? 30년 넘게 검사 생활하면서 이런 수법 못 봤을 것 같아? 준혁이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평소에 다정한 아들이 아니라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뭘 아세요? 요즘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나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투부터 달라졌어요. 존댓말은 하고 있지만 어조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세 번째 자료는 나연이가 순이의 약을 바꿔치기 한 증거였어요. 약국 CCTV 화면과 처방전 사본이었습니다. 이때 준혁이가 완전히 돌변했어요. 아, 이제 알겠네요. 아버지가 사람을 시켜서 저희를 미행했군요. 정말 실망이에요. 미행?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범죄라는 걸 모르겠니? 범죄요? 저희가 뭘 어쨌다고 범죄예요? 어차피 나중에 다 제 거 아닌가요? 미리 쓰는 게 뭐가 문제죠? 그 순간 내 등골이 오싹했어요. 내 아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준혁아,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지 알고 있니? 아버지야말로 현실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취업은 어렵고. 저희는 그냥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명품 사고 외제차 사는 게 살기 위해서냐? 준혁이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세대야 좀 힘들게 살았을지 몰라도 저희는 달라요. 저희는 더 나은 삶을 살 권리가 있거든요. 권리? 남의 돈으로? 남의 돈이 아니라 가족 돈이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돈은 결국 제가 상속받을 건데 지금 쓰나 나중에 쓰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럼 어머니 약을 바꿔치기 한 것도 정당하다는 얘기냐? 그건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예요. 원래 약보다 더 좋은 걸로 바꿔드린 거라고요.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으려 하더라고요. 이때 나연이에게서 준혁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 어디야? 빨리 와.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준혁이가 전화를 받는 순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순이가 쓰러졌다니. 아버지, 어머니가 응급실에 계세요. 빨리 가봐야겠어요. 병원으로 급하게 갔는데 순이가 의식을 잃은 채 응급실에 누워 있었어요. 당뇨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약물 부작용으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환자분이 드시던 약을 최근에 바꾸신 적이 있나요? 당뇨 환자에게는 맞지 않는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그 순간 준혁이와 나연이를 보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특히 나연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머니가 위험한 상황인가요? 지금은 안정시켰지만 며칠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있어서요. 순이가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준혁이에게 다시 물어봤어요. 아직도 내가 한 일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니? 아버지, 이건 정말 사고예요. 저희가 어머니를 해치려고 한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준혁이의 눈빛에서는 진정한 뉘우침을 찾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들켰다는 것에 대한 짜증만 보였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밤을 새우며 생각했어요. 내가 키운 아들이 이런 괴물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버지로서 감싸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순이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동안 준혁이와 나연이의 행동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아내가 생사를 오가는 상황인데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이틀째 되는 날 준혁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 내일부터 사흘 정도 부산 출장을 가야 해요. 중요한 투자 미팅이 있어서요. 뭐라고? 어머니가 이 상황인데 출장을 간다고. 아버지, 비즈니스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도 제가 성공하기를 바라실 거예요.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며느리 나연이는 옆에서 고개만 끄덕이고 있더라고요. 그럼 어머니는 누가 돌볼 거냐?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리고 간병인도 고용하면 되고요. 그들이 떠난 후 강민이에게 연락했어요. 강민아, 준혁이 부산 출장 간다는데 정말 비즈니스 미팅인지 확인해 줄 수 있을까? 형, 알겠어. 바로 확인해 볼게. 몇 시간 후 강민이에게서 충격적인 연락이 왔어요. 형, 준혁이 부산이 아니라 제주도에 있어. 그것도 고급 리조트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다고. 뭐라고?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들을 봤는데 나연이랑 둘이서 골프 치고 스파 받고 있어. 하루 숙박비만 100만 원 넘는 곳이야. 아내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다니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강민이가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걸 발견했어, 형. 준혁이가 형수님 생명보험 수익자를 자기로 바꿔놨어. 뭐라고? 순이 형수님 명의로 된 보험이 총 30억 원어치인데 수익자가 모두 준혁이로 되어 있어. 언제 바뀐 건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설마 내 아들이 어머니의 죽음을 바라고 있는 건 아니겠죠? 강민아, 보험 변경 시기를 정확히 알아봐줘. 다음 날 강민이가 가져온 자료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보험 수익자 변경 신청이 순이가 쓰러지기 불과 2주 전에 이루어졌다는 거였거든요. 형, 이건 명백한 계획 범죄야. 순이 형수님을 일부러 아프게 만들어서 보험금을 타려는 거지. 그때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순이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급하게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환자분 혈당이 계속 불안정해요. 혹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스트레스요? 네, 당뇨 환자에게는 정신적 충격이 치명적일 수 있어요. 최근에 가족 간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되었어요. 준혁이와 나연이가 계획적으로 순이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약까지 바꿔치기해서 병을 악화시킨 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다행히 지금은 안정된 상태지만 앞으로 약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해요. 그리고 정신적 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날 밤 강민이와 함께 대책을 논의했어요. 형,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순이 형수님 생명이 위험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경찰에 신고해야 해. 사기, 횡령, 존속상의 혐의로 말이야. 하지만 마음이 쉽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인데 직접 경찰에 신고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이틀 후 준혁이가 제주도에서 돌아왔어요. 얼굴이 새까맣게 탔더라고요.
골프를 많이 쳤나 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상태는 어떠세요? 내가 놀러 다닐 때 어머니는 죽을 뻔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미팅이 너무 중요해서 연락을 못 받았어요.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뻔뻔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준혁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묻겠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하고 잘못을 인정할 생각은 없니? 아버지,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에요. 성공? 부모를 속이고 어머니를 병들게 하는 게 성공이냐? 아버지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머니는 원래 당뇨가 있으셨잖아요. 그 순간 완전히 포기했어요. 이 아이는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그날 밤 강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강민아, 내일 경찰서에 가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형, 정말 그럴 거야? 응, 이제 법이 판단하게 해야겠어. 30년 넘게 법조인으로 살면서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내 손으로 내 아들을 고발하게 될 줄은 말이죠. 경찰서에 가기 전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30년 넘게 검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가족들이 법정에서 갈라지는 걸 봤지만 설마 내가 당사자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강민이와 함께 관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담당 형사는 제가 검사 출신이라는 걸 알고 정중하게 대해 주었어요. 이강수 선생님, 정말 어려운 결정을 내리셨네요. 형사님,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서 법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민이가 정리해온 모든 자료를 제출했어요. 투자 사기 증거, 약물 바꿔치기 증거, 보험 수익자 변경 서류, 회사 횡령 내역까지. 두꺼운 파일 3권 분량이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자료를 훑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수사할 만한 가치가 있겠는데요. 특히 존속상의 부분은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는 언제쯤 시작될 수 있을까요?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피의자를 소환해서 조사하고 필요하면 압수수색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순이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내는 이미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여보,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 고생 많았어요. 순이야, 미안해. 내가 아들을 제대로 못 키워서.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라 준혁이가 잘못 선택한 거죠. 그때 준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무슨 일이에요? 내가 한 일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거다. 수사요? 아버지가 저를 신고하신 거예요? 그래, 더 이상 아버지로서 감쌀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화 너머로 준혁이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가족이라면 어머니를 병들게 만들고 부모 재산을 훔치는 게 맞니? 아버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만나서 이야기해요. 더 이상 할 말 없다. 이제 법이 판단할 일이야. 그날 오후 준혁이가 집으로 왔어요. 평소와 달리 초조하고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나연이도 함께 왔는데 얼굴이 새하얗더라고요. 아버지, 정말 저를 경찰에 신고하신 거예요? 그래, 그리고 더 이상 이 집에 올 필요 없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모든 걸 정리할게요. 정리? 지금까지 한 짓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준혁이가 무릎을 꿇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들켰으니까 우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저도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힘들면 정직하게 일하면 되지, 왜 부모를 속이고 어머니를 해치려 했냐? 나연이도 옆에서 울고 있었지만 눈물에 진정성이 없어 보였어요.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너희들이 한 일을 알고 있니? 어머니를 일부러 병들게 만들어서 보험금을 타려고 했잖아. 그때 준혁이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아버지, 어차피 어머니 나이도 많으시고 당뇨도 있으시잖아요. 언젠가는 돌아가실 텐데 그때 보험금 받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기 어머니의 죽음을 그렇게 당연하게 말하다니.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저희는 젊고 미래가 있는데 늙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필요가 있나요? 그 순간 준혁이를 내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나가거라.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들여놓지 마라. 아버지 후회하실 거예요. 저희를 적으로 만들면 아버지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요. 이제는 협박까지 하고 있었어요. 정말 구제불능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강민이에게 연락했어요. 강민아, 준혁이 태도를 보니 끝까지 저항할 것 같아. 더 확실한 증거를 준비해야겠어. 형, 알겠어. 이미 몇 개 더 확보해둔 증거가 있어. 뭔데? 준혁이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돈을 빼돌린 내역이야. 총 15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건 명백한 횡령이지. 다음날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준혁이 회사와 집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해서 조사했습니다. 담당 형사에게서 중간 보고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사건이 복잡하더라고요. 선생님, 피의자가 투자 사기로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 피해 규모가 100억 원을 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큰 규모였나요? 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아마 집단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속였다니 정말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준혁이와 나연이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드디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거였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 이틀 후 법원에서 영장 발부 결정이 났어요. 준혁이와 나연이 모두 구속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담당 형사가 직접 전화를 주더라고요. 선생님, 피의자들이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내 아들이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아버지로서는 괴로웠지만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한 달 후 기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이 왔어요. 혐의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사기, 횡령, 존속상해, 보험사기 미수 등 총 11개 죄목이었어요. 검사가 구형한 형량은 징역 15년이었습니다. 나연이는 공범으로 징역 7년을 구형받았어요. 첫 공판날 법정에 갔어요. 30년 넘게 검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법정에 섰지만 피해자 가족으로 앉아있으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준혁이가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한때는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내 아들이 죄수복을 입고 앉아있다니. 재판장이 공판을 시작한다고 선언했어요. 피고인 이준혁, 피고인 김나연 일어서십시오. 준혁이가 일어서는 모습을 보니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구치소 생활이 쉽지 않았나 봅니다. 검사가 공소 사실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이준혁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총 90억 원을 편취하였고, 사실이 하나씩 밝혀질 때마다 충격이었어요. 내가 몰랐던 범죄들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또한 피고인은 어머니 박순희 씨의 당뇨약을 임의로 교체하여 병세를 악화시켰고 생명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여 고험금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준혁이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어요. 재판장님, 저는 무죄입니다. 모든 투자는 정당한 사업을 위한 것이었고 어머니 약건은 오해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강민이가 수집한 자료들과 경찰 수사 결과가 모든 걸 입증하고 있었거든요. 증인 신문 차례가 되자 제가 증인석에 섰어요. 내 아들을 상대로 증언한다는 게 정말 괴로웠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피고인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고발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점차 침착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하나씩 드러나면서 더 이상 감싸줄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들이 있었습니까? 순이의 약을 바꿔치기한 일, 투자 사기 내역, 보험 수익자 변경 등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준혁이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한 번도 제 눈을 쳐다보지 않더라고요. 마지막에 재판장이 물어봤어요. 증인으로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혈육이라는 이름으로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일은 단순한 경제 범죄가 아니라 가족에 대한 배신이었어요. 그때 준혁이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저를 봤어요. 눈에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재판은 석 달 동안 계속되었어요. 그동안 여러 피해자들이 증언했고 추가 증거들도 제출되었습니다. 최후 변론에서 준혁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재판장님, 저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이렇게 만든 건 사회예요. 부모님이 저한테 너무 큰 기대를 걸어서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끝까지 책임 전가를 하고 있었어요. 진정한 반성은 없었습니다. 드디어 선고일이 되었어요. 법정에는 피해자들과 언론사 기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이준혁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부모의 신뢰를 악용하여 다수의 투자자들을 기망하였고 특히 존속에 대한 상해 행위는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 이준혁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가 여기저기서 탄식 소리가 들렸어요. 준혁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피고인 김나연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나연이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선고가 끝난 후 법정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순이와 함께 조용히 저녁을 먹었어요. 여보, 고생 많았어요. 이제 끝났어. 우리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그날 밤 오랜만에 깊게 잠들 수 있었어요. 길고 괴로웠던 싸움이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준혁이의 선고가 내려진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어도 내 아들인데 감옥에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거든요. 순이의 건강은 많이 좋아졌어요. 약물 치료를 제대로 받고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당뇨 수치도 안정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아파트 단지에서 운영하는 요가 교실에도 나가고 있어요. 여보, 오늘 요가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제가 많이 건강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정말 다행이다. 순이가 웃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 끔찍했던 시기를 생각하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강민이는 지금도 가끔 안부를 묻고 있어요. 그때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진실을 밝혀내기 어려웠을 거예요. 형, 요즘 어떻게 지내? 순이 형수님은 괜찮고? 응, 다 잘 지내고 있어. 너 덕분이야. 형이 용기를 냈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준혁이에게서는 2번 편지가 왔어요. 처음 편지는 여전히 자기 변명과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회가 잘못되었고 부모가 자신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었다는 내용이었어요. 2번째 편지는 조금 달랐어요. 교도소에서 다른 수감자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잘못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어요. 나연이는 작년에 출소했어요. 7년형에서 4년 만에 가석방된 거죠. 한 번 연락이 와서 사과하고 싶다고 했지만 거절했어요. 아직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요즘 저희 부부는 새로운 일을 하고 있어요. 가족 갈등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상담해주는 봉사활동입니다. 복지관에서 주 이틀 정도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선생님, 저희 아들이 사업한다면서 돈을 계속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딸이 시집 가서는 친정을 은행 취급하는 것 같아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희 경험이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서 보람을 느껴요. 얼마 전에는 특별한 만남이 있었어요. 준혁이 회사에서 일했던 직원 중 한 명이 찾아왔거든요. 사장님, 그때 내부 고발해서 죄송했어요.
하지만 다른 직원들도 피해를 보고 있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아니야, 내가 용기를 내줘서 고마워. 내 덕분에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어. 그 직원은 지금 다른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대요. 정직한 사람이 제대로 대우받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난달에는 준혁이 사기를 당했던 투자자 중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저희도 피해를 봤지만 아들을 직접 고발하신 선생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이해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아니에요. 선생님이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겼을 거예요. 그분은 다행히 일부 피해 금액을 돌려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생활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라고 했어요. 요즘 가장 큰 기쁨은 새로 생긴 가족이에요. 작년에 고아원에서 자란 26살 된 영미라는 아이를 만났거든요. 상담 봉사를 하다가 알게 되었는데 정말 착하고 성실한 아이예요. 아버님,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 같은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뭔 소리야, 영미야. 우리가 더 고마워. 영미는 지금 간병사로 일하면서 야간 대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대견해요.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딸 같은 마음이 들어요. 지난주에는 영미가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줬어요. 성실한 직장인이더라고요. 아버님, 저희 내년에 결혼하려고 해요. 축복해주세요. 물론이지. 영미가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해. 영미 결혼식에서는 제가 아버지 역할을 하기로 했어요. 정말 뿌듯한 일이에요. 어젯밤 순이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여보,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러게. 그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 새로운 시작이었어. 준혁이 생각은 안 나세요? 가끔 나지. 하지만 이제는 원망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커. 준혁이가 언젠가는 진정으로 뉘우치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하지만 그건 본인의 몫이죠. 저희는 더 이상 그 아이의 인생에 매달리지 않아요. 대신 영미 같은 아이들을 도와주면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어요. 혈연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영미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님, 오늘 저녁에 갈게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케이크 사갔고요. 그래, 어머니가 좋아하실 거야. 창밖으로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입니다. 그 끔찍했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앞으로도 순이와 영미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많은 분들과 함께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